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생산 설비의 전원을 끄는 셧다운을 해제한 가운데 이르면 올 6월부터 편택 캠퍼스 파운드리 생산 라인의 가동률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 시스템 사업부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엑시노스 관련 물량 관련해서 가동률 회복이 기대됩니다. 미국 정부의 상호 관세 조치 부과 대상에서 자동차 산업이 제외될 수 있다는 소식에 장 초반 현대차와 기아차가 강세를 나타냅니다. 현대차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3.44% 올랐고요. 기아는 같은 시간 전거래일 대비해서 2.62% 오른 94,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 플랫폼의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스타트업 퓨리오사 AI를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로 묶인 DSC 인베스트먼트가 2거래일 연속 급등 중입니다. 13일 오전 9시 31분 기준 전거래일 대비해서 26.01% 오른 4,700원에 거래 중이고요.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서 52주 최고가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진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또 시장에 관한 CPI를 소화해 가면서요.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으로 관련주들의 급등이 눈에 띄는 시장입니다. CPI를 소화했던 다소 불안했던 시장 출발이었지만 그래도 시장의 모멘텀들 살아나면서 증시 자체가 좋은 흐름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전략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주에 있을 다양한 일정들 소화하시느라 바쁘셨을 텐데요. 저희가 오늘 시장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에 관한 대응점까지도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뉴지스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께서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들 함께해 주실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통과 참여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작까지 저희와 함께 전략들 챙겨가 보실까요? 마켓 쇼쇼쇼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전략 챙겨보시죠.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목요일 시장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우선 헤드라인부터 열어보고요.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열어주시죠. 관세에 관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근데 관세에 관한 피난처로 조선주가 지금 현재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헤드라인들 좀 풀어가 볼까요? 네, 일단 어저께 조선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오전장까지는 살짝 음봉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었지만 제가 방금 또 확인을 해보니까 또 다시 상승의 흐름으로 나오는 종목들이 움직이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저께 최근 미국 상원에서 이제 동맹국이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발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반가울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나라 어저께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시세가 굉장히 강했는데 하나오션은 이제 필리 조선소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생산 시설을 미국에 보유를 하고 있지만 HD현대중공업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소식이 들렸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든지 이런 확장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발의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정말 조선업에서는 지금 미국과의 협력 그 의지와 이런 것들이 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시장에서는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여기서 존재 조건이 붙는 건 중국의 조선소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결고리가 좀 없어야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기술력 워낙 입증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더 많은 기회가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관심도와 기대 심리가 올라갔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관세 이슈에 있어서도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저께 CPI 발표를 했지만
결국 지금은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관세라는 키워드가 더 깊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 이슈에 있어서도 자유롭다는 점을 좀 시장에서는 부각을 했고 그게 장점으로 받아들여서 어저께 굉장히 시세 흐름이 나왔는데 이게 계속 갈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어제 또 시장에서 조선주들을 움직였던 뉴스이기도 했는데 사실 단기적인 이슈로 볼 만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함정법이 무사히 통과될 수 있을까에 관한 다양한 여론들도 있습니다. 이게 통과가 된다면 국내 기업들이 이익을 볼 것이다라는 거는 많은 참여자들이 알고 계시지만은 통과까지의 난제는 없을까? 그런 의문점이 좀 들기는 합니다, 대표님. 일단 유사한 법안이 발의가 됐었는데 이제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가 됐었어요. 작년 말이었습니다. 연말쯤에.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미국에서는 중국의 견제가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해군력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굉장히 좀 사기가 올라갔다고 해야 되나요? 그 트럼프의 마음이 굉장히 이쪽 해군에 지금 함정을 계속 만들어야 된다는 쪽으로 마음이 많이 기울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지금 진행이 이번에는 좀 반드시 돼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부분과 또 하나 있었던 부분들을 해군 함정, 그러니까 첨단 해군 함정을 건조할 능력이 있는 나라인가가 또 전제 조건으로 붙었는데 여기서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우리나라 거론이 됐지만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것은 가성비도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간도 어느 정도 단축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여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었는데 그게 우리나라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자세한 전제까지 이야기 나온다는 것은 결국엔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번에는 이게 꼭 발의가 돼야 된다는 그들의 의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지난번에는 이제 좀 아쉽게 종료가 되었지만 이번에는 시기가 시기인 만큼 아마 순조롭게 좀 진행은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게 확정된 소식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여부 좀 지켜봐야 되고 또 이게 된다라고 했을 때도 통과가 돼도 문제는 이제 수주 받고 뭐 여러 가지 조선 같은 경우에는 한번 수주 진행하는 데까지 금액대가 또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진행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게 기대감적인 측면들이 최근에 정말 긴 시간 동안의 기대감으로 끌어왔는데 이게 통과 이후에도 계속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시장에서는 관세라는 키워드 그리고 아직까진 기대감이라는 키워드와 또 실적이라는 키워드까지 조선 쪽에 붙어 있다 보니까 시장의 분위기상 지금은 여전히 좀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통과까지의 노이즈는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조선주가 시장에 처음 부각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리스크를 챙겨보는 전략들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국내 조선주다라고 한다면 MRO 관련 사업들이 최근에는 주목을 받았었고 또 기자재 쪽도 최근에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두 가지 더블수의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기업들도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조선 기자재들은 지금 시장에서 거론되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세진중공업이라는 기업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일승이라는 기업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좀 여러 가지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리고 제가 가장 좋게 보는 종목은 오늘 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약간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는 엔진 쪽 좀 봐야 된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는 살짝은 벗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 오션을 최대 고객사로 가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 중국 쪽의 엔진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앞으로 더 확장이 기대가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친환경 선박이라든지 첨단 기술 쪽의 선박 쪽에서는 당연히 기술을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냥 조선업 자체의 점유율로 봤을 때는 중국이 아직은 좀 더 넓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중국이 지금 슬롯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더 기술력이 좋은 국가의 엔진을 쓰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중국 쪽에는 일감이 너무 많아서 쇼티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대요. 그럼 그 일감이 그 엔진에 대한 그 부품 수요가 우리나라로까지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서 작년에도 하나엔진이 중국 쪽의 매출이 굉장히 넓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아마 올해는 추가적으로 더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을 고객사로 품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또 매출 비중이 더 커진다라고 했을 때는 실적이 2025년엔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엔지 쪽도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항상 조선주 바라볼 때는요,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고 다양한 모멘텀을 흡수하고 있는데 이런 질문은 가장 많습니다. 고점 부담감, 고밸류 부담감 언제나 좀 나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우리가 고점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일까에 관해서는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제가 지금도 이제 종목들을 좀 보고 있는데 여전히 최근에 이제 한 달은 좀 안 되게 약간의 조정 흐름이 있었어요. 물론 큰 폭의 조정은 아니었고 여전히 고가권의 위치에서 살짝은 좀 답답한 흐름이 나와주는 상황이었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또 돌려주는 흐름들이 나와줬는데 물론 예전만큼의 조선주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좀 낮아졌을 것 같기는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좀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선택을 했을 때 그리고 중기적으로 선택을 했을 때는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만약에 분할 매수를 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비중을 30% 채웠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분할 매수에서 30%의 정도 비율을 차지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분할 매수해서 시장의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여전히 이쪽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10에서 20% 정도의 비중은 보유하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조선주들은 이제 앞으로도 쉬어가는 구간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쉬어가는 구간에서는 비중에 대해서 좀 담아가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전략들 저희가 다양하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넘어가서요. 또 우리 시장 이야기 보다 면밀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역시나 조선과 방산, 요즘 우리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방산 쪽 하면은 미국발에 관한 수혜를 생각을 하지만 사우디 쪽과 이집트 쪽에 관한 수혜들도 계속 포착이 되는데요. 중동, 아프리카를 개척하고 있다라는 K방산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 네,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사실 이렇게 뭐 방금 앞서서 말씀하신 이집트 그리고 아프리카 이쪽으로의 판로 확장은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고요. 새로운 소식과 수주를 물고 올 수 있는 기회인데 미국이 사실 국방비 지출이라던가 그리고 미국 쪽에 진출할 수 있는 기대 심리가 우리가 작년에 지속 이야기 나왔는데 미국으로 진출했을 때 뭐 관세에 대한 이슈라던가 그리고 미국 기업들 중에서 워낙 또 탄탄한 방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까지 기회가 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다른 쪽으로 좀 드라이브를 걸고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은 저는 더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지금 방산 지출이 2.5조 달러였대요. 사상 최대를 경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조가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존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방비 지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항상 폴란드와 또 유럽 뭐 이쪽 기대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중동도 이번에 매출 잘 나왔었고요. 근데 이런 시장들이 이제 더 수주에 대해서 이제 무기고가 떨어지지 않게 계속 쌓아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각자 도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줄게 이런 평화적인 발언이 아니라 각자가 각자 나라를 지키자라는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무기에 대한 수요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가운데 우리나라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성비와 납기에 대한 일자를 굉장히 잘 지키는 또 나라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번 이런 뭐 나라들의 움직임과 분위기 속에서 당연히 좀 수혜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또 얼마 전에도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에서 방위비가 증액됐습니다. 근데 이 방위비 증액이 의미하는 것은 각국 나라들의 방산 관련한 지출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표님, 각국 나라들의 국방비 지출의 전망치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서. 일단 후보 시절 때는 GDP 대비해서 한 2에서 3% 정도는 국방비로 지출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토 회원국들에게 당선되고 나서 또 바꿨어요, 스탠스를. 5%까지는 지출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금액으로 치면 어마무시한 금액이거든요. 이 퍼센테이지의 차이가.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지출에 대한 부분들이 확 늘어날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가 그동안 방산에 대해서 요즘 수주가 정말 많이 나온 거지 그전에는 준비 과정과 기간이 상당히 길었어요.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이렇게까지 되는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제
이제 폭발을 하고 수주에 대해서 이제 좀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 기회적인 요소들이 쉽게 1, 2년 안에는 끝나진 않을 것 같고요. 좀 장기적으로 유지됐을 때 또 국방비 증액 소식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낙수 효과에 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방산 관련주가 계속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되고 그 산업 자체가 커지게 된다면 그에 따라서 낙수 효과를 받고 있는 기업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쪽 섹터군들이 그런 낙수 효과의 기대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방산 시장의 성장 모멘텀 같이 이어받을 수 있는 뭐 산업군이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첨단 기술에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통신 쪽도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시장에서 이 부분으로 그렇게 부각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런 방산 산업 자체를 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통신 쪽도 당연히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사실 모멘텀 이어받는다라기보다는 저는 시너지 효과로 조선이 지금 더 오히려 좀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오션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이번에 굉장히 시장에서 붐이 있었잖아요. 결국에는 방산과 조선의 시너지 효과를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두 섹터의 만남이 이점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드론 쪽도 좀 우리가 이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요즘에 우리나라는 사실 육군 쪽, 뭐 K2 전차라든지 K9 자주포 이쪽으로 강점을 갖고 있긴 하지만 미국도 그렇고 요즘 드론으로 많이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드론 시장에 대해서 뭐 하마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육해공을 다 하고 있고 드론 사업 쪽에 출사표를 던지는 또 방산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고리적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드론 관련주들도 방산주들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온다는 건 같이 커가는 산업군으로 좀 시장에서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또 추가적인 산업군 이야기까지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어서 은혜로운 섹터 이어질 텐데요. 오늘 은혜로운 섹터에서도 다양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카카오의 컨퍼런스 콜이 있었습니다. 관련한 뉴스 기사들이 또 시장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었는데요. 자세히 우리가 한번 이슈를 뜯어보고요. 증시의 영향력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재건주 앞서서 저희가 계속 언급을 드렸습니다. 계속되는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멘텀 우리가 시장에서 어떻게 소화해 봐야 할까요?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채널 고정하셔서 시장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혜입니다. 카카오가 실적 발표를 내놓고 장중한 때 5% 넘게 내림세를 걷기도 했는데요. 어떤 성적표였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4분기 매출 1조 9,591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 쪼그라들었고요.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000억 원가량을 넘어서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4% 가깝게 급감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꺾인 이유는 TMF 사태에 있겠죠. 일회성 대손 상각비, 즉 회수하지 못했었던 외상 금액으로 인해서 이렇게 영업이익이 급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출액은 7조 8,700원가량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4.2%가량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5천억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6.6%밖에 상승하지 못한 이런 성적표를 공개를 했는데 확실히 네이버와 좀 비교가 되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영업이익이 1조 9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전년 대비해서 무려 33% 가깝게 급증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이버와 이 카카오의 영업이익이 거의 4배 가깝게 차이 난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성적표를 발표했었던 카카오, 그 요인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부문과
부문과 콘텐츠 부문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런데 플랫폼은 꽤 괜찮았습니다. 특히 톡비즈, 플랫폼 기타 부문에 있어서 좀 전년 대비해서 좀 더 상승하는 성적표를 보여주면서 실적을 견인하는 데 좀 도움을 줬었죠.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4분기 매출 1조 491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가깝게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콘텐츠에 있었습니다. 4분기 매출이 9,100억 원가량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나 급감했습니다. 콘텐츠는 다시 뮤직과 스토리, 미디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뮤직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6%, 그리고 스토리는 5%, 그리고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무려 25%나 급감했다라고 성적표를 발표를 했었죠. 이렇게 감소의 주된 요인을 살펴보자면 당연히 IP 라인업의 공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희비가 엇갈리는 성적표를 발표했었던 네카오, 취하고 있는 AI 전략 역시도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먼저 네이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자체 기술을 통해서 생태계를 구축하고 AI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독자적인 AI 모델을 활용한 서비스 확장과 수익 창출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카카오는 완벽하게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죠. 최근 오픈 AI와 또 협업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AI 기술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기술 적용 혹은 글로벌 AI 트렌드 대응에 굉장히 빠르다라는 특장점이 있다는 부분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네이버가 환하게 웃었는데 다음 과연 좀 승기를 거머쥘 기업은 어떤 기업일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할게요. 러우 전쟁 이야기인데요. 중식이 벌써 이제 급물살을 타고 있다라는 소식 들어오게 됐죠.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대통령,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 트럼프와 푸틴이 전화 통화를 한 것은 2020년 7월 이후 처음으로 있는 일이었고요. 트럼프는 SNS에 푸틴과 길고 생산적인 1시간 30분의 통화를 나눴다라면서 종전 협상과 관련해서 즉각 시작하기로 합의를 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이 통화에서는요, 젤렌스키가 평화를 이루길 원한다라는 답변을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자, 젤렌스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전화 통화에서 오는 14일부터 개최되는 뮌헨 안보 회의와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다고 하죠. 이 회의에는 미국의 부통령 그리고 국무장관이 참석하기로 했는데 여기에서 미국의 전쟁 종식 시나리오가 발표될 가능성 굉장히 농후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빨간불 잘 켜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오늘 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총 공사비 1조 1,878억 원 규모의 힐튼 호텔 수주 소식까지 함께 전해지게 되면서 장중한테 5% 이상의 상승세 그리기도 했고요. 대동기어가 오늘 가장 강했습니다. 상한가 부근에서 거래되기도 했었고 HD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HD 현대인프라코어 나란히 두 자릿수 강한 상승 탄력 보이기도 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국내 테마 탑3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준비를 해봤어요. 미국 트럼프의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 자동차가 면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공화당 하원 의장에 의하면 자동차와 의약품은 이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같은 이야기 속에 현대차와 기아 나란히 4% 안팎의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석유화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럼프 외교 정책이 중국의 석유화학 업계를 좀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견제하는 효과를 파생시키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좀 중국 저가 공세로 인해서 좀 고전을 면치 못했던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을 드디어 좀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이 같은 이야기 속에 롯데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12% 이상의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고 금호 석유 같은 경우에도 오늘 10% 가깝게 슈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남북 경협입니다. 트럼프 1기 당시에 북미 정상
정상회담에 깊숙하게 관여를 했었던 앨리슨 후커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을 국무부 정무차관으로 지명했다라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야기 속에 일신석재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와 같은 종목들이 6에서 7%대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희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오이슈 시간에는요, K배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확실히 좀 캐즘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전고체라는 돌파구가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 코너에서 다뤄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음 코너도 기대하쇼쇼쇼. 은혜로운 섹터 같이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대표님과 시장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 한 줄 평으로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지 대표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CPI 우리가 발표 좀 봐야 된다라고 소화했죠. 네, 얘기를 했는데 미국도 CPI 소화를 잘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회하는 결과치를 보였고 또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짙어진데도 불구하고 이미 좀 예상했던 부분 아니냐라는 시장의 반응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전날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면 우리가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도장을 찍는 듯한 우리는 인하 속도 조절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CPI가 좀 높게 나왔지만 시장에서는 어차피 금리 인하 당장 하지는 않을 거라고 알고 있었지 않냐라는 쪽에 반응이 있었는지 미국 증시도 생각보다는 혼조세, 나스닥 같은 경우엔 빨간불을 켜내면서 마무리했는데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소화를 잘했고요. 특히 코스피 중심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코스닥이 거래 대금이 10조 원이 넘어가면서 종목별 장세, 테마 장세가 정말 짙었거든요. 근데 그 반면에 코스닥은 살짝 약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오늘은 대형주 중심의 흐름들이 강하게 이어지고 있고 지금 코스피 중심의 상승세가 시장을 좀 견인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중심의 상승세,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의 상승세가 시장을 또 일으키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도 강했습니다. 관세 리스크를 우리가 소화하고 또 CPI를 소화했지만 코스피 지수는 강한 흐름들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게 현 주소인 것 같고요. 이 안에서 우리는 또 전략을 잡아보는 게 현명한 판단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또 오이슈 열어보면서 저희가 또 시장 보다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오이슈 어떤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면서 시장 힌트들 얻어보면 좋을지 대표님께서 직접 열어주시죠. 네, 같이 네, 보실까요? 되게 부끄러워하시네요. 네. 네. K배터리의 경쟁력이 붕괴가 됐다. 이제 전고체 승부수 통할까라는 주제를 오늘 한번 정해봤습니다. 근데 이 이슈가 굉장히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그죠? 네, 맞아요. 붕괴가 됐지만 이 전고체의 승부가 과연 또 이 산업을 일으킬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좀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 일단은 K배터리들이 실적이 너무 안 좋았어요. 맞아요. 그게 첫 번째로, 그죠? 네, 실적이 안 좋아도 안 좋은 거 알았는데 네. 뚜껑 열어보면 더 안 좋고요. 네. 그리고 기업들이 이야기하는 가이던스도 또 안 좋다 보니까 여전히 2024년에 힘들었는데 2025년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또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시장에선 좀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중국 쪽 배터리 기업들이 워낙 또 저렴하게 치고 올라오고 네, 치고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설 자리를 많이 잃었다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고 또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워낙 기술도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빠르게 앞서 나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좀 더 LFP 배터리 저렴하지만 그래도 또 저렴하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3사가 만나는 배터리들은 또 문제가 있는 게 화재에 대한 위험들이 항상 따라 붙다 보니까 LFP 배터리가 화재에서도 좀 자유롭고 가격도
저렴하다, 싸다라는 인식이 있으면서 시장에서 확 확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또 새로운 기술력 쪽에서 전고체라는 그 기술력이 부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중국이 워낙 또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고 지금 실적도 계속 안 좋아지는 가운데 기술력이라도 빨리 따라잡아야 되고 또 더 빨리 치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지금 좀 활발하게 전고체 쪽으로의 이야기가 요즘 들어서 좀 많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오늘 좀 반등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이제 관세 이슈에서 자동차는 좀 제외될 수 있다라는 소식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게 이어갈지에 대한 여부라던가 연속성적인 부분에 대한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2차 전지를 바라보는 시선은 두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실적 안 좋은 거는 다들 알았던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는 바닥이다라고 이제 보는 그런 시선이 있고 더 내려갈 것이다라고 보는 또 그런 비관적인 시선들도 공존하는 것 같아서 접근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들이 돌파구로 찾은 게 전고체일 텐데 현대차에서도 전고체에 관한 생산 라인을 구축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전고체가 2차 전지 우리나라 지금 하방 산업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꿈의 기판, 유리 기판처럼 꿈의 배터리라고 항상 불리면서 뭐 화재의 위험도 낮춰준다라는 부분과 이제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는 많은 분들이 뭐 가격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항상 이 화재에 대한 위험에 노출도 많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물론 소비 심리 하나만 갖고 전기차 캐즘 현상이 나온 건 아니지만 이것 또한 일조를 좀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배터리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이제 현대차에서 지금 양산을 이제 준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올해 안에 시제품이 생산이 될 것이다. 근데 파일럿 라인이고요. 문제는 이제 현대차도 전고체 배터리를 이제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그 시간을 2030년 정도로 처음에 제시를 했었어요. 그만큼 기술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많고 또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면 당연히 차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대량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과제가 아직은 좀 많이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배터리 쪽이 그래도 시장에서는 이제 좀 한 걸음 앞서 그러니까 한 걸음 발을 뗐다. 이제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파일럿 라인이 가동이 되면 이 부분은 한 걸음이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라는 시장의 기대치는 좀 끌어올려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요. 전고체에서 좀 해답을 찾으려는 그런 기업들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기술을 개발한 배경에 있어서는 결국엔 그거 같아요. 지금 이 캐즘 현상을 극복하고 사람들이 안 타는 이유가 화재의 위험이라던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기술은 계속 발전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국면입니다. 여기서 꿈의 배터리인 전고체 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경쟁 구도에서 또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전고체가 꿈의 배터리다라는 부분들도 일전에도 부각이 많이 됐었던 부분이긴 한데요. 글로벌적인 시선으로 봤었을 때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의 전고체 개발 속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대표님? 상위권일까요? 아니면 하위권일까요? 뭐 하위권이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슬프니까. 네. 그렇지만 일단 일본 같은 경우에 오히려 특허 출원, 관련된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허 출원을 가장 많이 한 나라가 일본이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자금력으로 굉장히 많이 밀어주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라고 계속해서 밀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중국은 이제 LFP 배터리를 앞세워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확 뒤집는 결과치를 갖고 온 게 LFP 배터리에 대한 개발이었는데 이와 관련돼서 전고체 시장에서도 선두주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막대한 자금력을 정부 측에서 대주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딱 어느 나라가 가장 앞서 나간다라고 말하기에는 지금은 저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에 대한 지원도 물론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국내 연구진들도 끊임없이 연구를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정부의 지원이라던가 그리고
일본이 살짝 앞서 나가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권은 확실히 아닌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은데요. 계속되는 또 기업 측의 기술 개발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응원을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꿈의 배터리 개발 빨리 상용화되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대표님께서 또 어떤 관심주, 관련주를 가지고 오셨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서요. 기업적으로 한번 분석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난이도가 있다면 난이도가 있죠. 사실 모멘텀 받아가지 못하면 접근 자체가 어려운 시장인 것 같은데 어떤 또 관심주 오늘 주목을 해볼까요, 대표님? 네, 뭐 전고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실컷 했습니다. 네, 전고체 이야기를 한 만큼 전고체 관련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현대차에 대한 모멘텀 있는 거고요.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뒤이어서 전고체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원래 하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좀 소식이 어저께인가 나와줬어요. 그래서 지금 그만큼 물론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개발 속도와 그리고 아직까지 시연해내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런 대기업발 모멘텀이 나오다 보면 시장에서는 기대 심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그동안 대장격의 움직임 한 5거래일 전쯤에 거의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이 나와준 만큼 지금 힘이 좀 오랜만에 실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회사는 고체 전해질 원료인 황화 리튬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결국에 시장에서는 기대 심리적인 요인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요즘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또 다시 약간은 기대감이 작용되는, 그러니까 실적주가 물론 강하긴 하지만 또 기대라는 키워드가 완전 거꾸라져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그만큼 시장이 올라와 줬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우리가 작년 연말까지는 아유 뭐 기대 얘기만 나와도 실적이 안 되잖아, 뭐가 안 되잖아, 약간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다시 이 산업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까라는 이런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녹아 들어있는 시장의 분위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고체 관련주 중에서 또 대표적인 그런 기업이 될 텐데 사실 우리가 좀 2차 전지 쪽 전반을 놓고 봤을 때는 대형주 공략보다는 이렇게 조금 중소형주 쪽으로의 이제 선별적인 공략들이 지금은 유효할까 싶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데 그런 전략이 맞을까요? 2차 전지 공략을 할 때는? 2차 전지는 정말 사실 참 개인 투자자분들 가장 속상하게 하는 섹터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오늘 제가 종목들을 다 보니까 이제 셀 3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살짝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에코프로 BM, 네. 에코프로 BM이 오늘 살짝 좀 눈에 띄게 올라오기는 하더라고요. 물론 코스피 이전 상승에 대한 이슈도 있기는 하지만 오늘 흐름이 물론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으로 끌고 가줄 수 있다라고는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다라는 부분은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긍정적으로는 자극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오늘 장 마무리까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이저 수급,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얼만큼 섹터군의 종목들에게 좀 들어갔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MSCI 이번에 또 정기 편입해서 편출 많이 됐어요. 2차 전지 종목들이. 네. 그래서 또 2차 전지 종목들 좀 우려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의 흐름을 보다 보니 이제 바닥권에서 어쨌든 너무 많이 빠져 있고 악재가 다 거의 다 노출이 됐다라는 부분들도 시장에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메이저 수급이 장 마감까지 한번 들어와 주는지 이거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2차 전지는 여전히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상방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살짝 늦게 탑승한다 하더라도 먹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너무 급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는 수급적인 요인들 이런 부분들 좀 더 오늘도 장 끝나고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2차 전지 관련주는 이제 포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또 스물스물 올라와주고 이제 좀 돌아서야겠다라고 생각하면은 또 수급이 도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됩니다. 그만큼 전략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긴 호흡으로 산업적인 관점에서 지켜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아서요. 대표님과 또 오늘 관련한 이야기들 같이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다양한 말씀 해주신 대표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 쇼쇼쇼 1부 마지막 코너 이지영의 넥스트 마켓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서 챙겨봐야 할 다양한 정보들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장을 볼 때 수급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시장에 얼마나 많은 유동성이 있느냐 대부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으로 체크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시장의 유동성을 바라볼 수 있는 지표가 있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했던 한 가지의 자료를 통해서 시장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자료 보시겠습니다. M2에 관한 그런 추이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한국은행 측에서 12월 달 M2, 그러니까 광의 통화 자금이 또 한 번 상승했다라고 그렇게 결과치를 내놓았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2라고 하는 이 시중에 풀려 있는 많은 돈들이요. 어떤 시점 이후로는 계속되는 상승률을 나타냈다라는 게 지금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의 대기 자금이 20조 원에 육박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M2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자산군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는 현금도 있지만 예금과 같은 그런 종류의 자산도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의 재기 자금이요. 20조 원이 육박을 했고요. 전월 대비해서도 40조 원이나 뛰어오른 수치다라고 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뜯어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하나 분류를 하면서 살펴보자면요. 수시 입출금에 관한 저축성 예금은 18.6조 원이 증가를 했고요. 기타 통화성 상품은 5.7%, 그리고 정기 예적금은요.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만큼 많은 자산들이 이 시장에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일부 자산군들이 우리 금융자산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요. 이 수시 입출식에 관한 저축성 예금은 기업 자금 유입과 투자 대기 자금이 증가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통화성 상품 같은 경우에도 수출 거래 대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외화 예수금이 증가를 하면서 이 부분 역시도 긍정적으로 최근에는 유동성이 확보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기 예적금은 줄었는데요. 여기서 기타 통화성 상품이 늘어난 부분들은 우리 국내 기업들이 수출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환율적인 영향력도 받아갔기 때문에요. 이에 관련한 유동성이 풍부해졌다라고 우리 시장에서는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M2, 그러니까 통화 자금에 관해서 얼마나 유동성이 풍부하느냐는 증시와의 상관관계도 있기 때문에 관련한 논문도 사실은 우리가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은 코스피 지수에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최근에는 늘어난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일평균 거래 대금이요. 지난 12월 그리고 6월 달, 7월 달 대비해서도 계속되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증시가 한참 안 좋았을 때 사실상 거래 대금 자체가 급감을 했었거든요. 10월 달 기억이 나실 겁니다. 15조 7,886억 원이라는 적은 거래 대금을 일평균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은 없었고요. 그에 따라서 증시 자체의 탄력도도 없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하지만 12월이 지나가면서 1월 효과를 우리가 누리게 되고 1월 달이 지나고 그리고 2월 달이 되면서요. 우리 국내 증시의 일평균 거래 대금은 20조 2,300억 원까지 현재는 늘어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어제까지의 집계거든요. 하지만 오늘 시장까지 바라보자면 시장의 유동성들은 풍부하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유동성 상승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유심히 바라보는 기관 쪽의 자금들에 관해서 증시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높다라는 부분에서 시장을 좀 유동성 있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지표가 될 것 같기 때문에요. 오늘 또 수급적으로 여러분들 시장 판단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하나의 이야기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암호화폐 관련한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장중에 속보 하나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요. 금융위원회에서 가상자산에 관한 법인 투자의 길을 열었다라는 속보였습니다. 우리 장이 시작이 되면서 오전 중에 났던 하나의 속보였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오늘 한번 주제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법인 가상자산 로드맵이 발표가 됐고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점진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현재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 국내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투자를 법인 계좌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른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조금 자세히 뜯어봤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어떤 발표들을 했었는지 저랑 같이 체크를 해보실 텐데요. 일단 그 대상을 조금 좁혀보자면은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간 기부금
현금으로 가상자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부금으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시켜서요. 충분히 운영에 사용할 수 있게 됐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받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 역시도 현금으로 전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법이 조금 개정이 되면서 아마 올 하반기부터는 현금으로 다시 전환을 해서 운영에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기관 투자자, 일부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법인 계좌를 통해서 투자의 포트폴리오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포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아마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보고요. 한 가지 예로 그동안 경찰이나 검찰 측에서요. 가상자산을 압수한 부분들조차도 현금화시키기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까지 허용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요. 가상자산의 법인 계좌 허용 그리고 그간에 불편했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요. 이러한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할 겁니다. 그간 글로벌 증시 그리고 글로벌 시장 동향 대비해서도 조금 규제 중심의 그런 가상자산 법안이었기 때문에 시장의 목소리가 굉장히 다양했었거든요. 그에 따라서 금융위원회에서 좋은 결정을 했다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한 발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근거 자료를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글로벌 국내 기업들이 얼마나 가상자산을 법인 계좌로 포함을 시켰냐를 나타내는 그런 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기업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테슬라 역시도 비트코인을 현재 보유 중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코인베이스도 너무나 유명하죠. 미국에 있는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인데요. 이 코인베이스 역시도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포함시키면서요. 포트폴리오에 확보를 해놨고요. 최근 4분기 동안 비트코인 보유량이요. 기업들 대비해서 무려 62%나 증가했다라는 그런 결과치까지도 시장에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요. 글로벌 대기업들은요. 이미 가상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고 있고요. 그 수량은요. 작년 4분기에 이미 62%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서야 가상자산 법인 계좌가 허용되는 절차, 그 로드맵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한 발 늦은 전략일 수도 있겠다라는 시장의 분석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긍정적으로 또 시장에 관한 흐름들 체크를 해봐야겠고요. 방금 전에도 외신을 다양히 살펴보고 왔는데요. 사우스코리아의 이러한 법인 계좌 허용에 관해서도 다양한 외신에서는 헤드라인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긍정적으로 시장 바라볼 수 있는 이벤트인 것 같아서요. 오늘 자세히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암호화폐 시세도 살펴보셔야겠죠.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은 어떤 흐름 연출되고 있는지 저와 함께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뉴욕 증시 동안에는요. 1%가량의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하나 기준으로는 1억 4천만 원을 다시금 회복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그간 2,600달러 선 하회에 관해서 부정적인 전망들이 많았는데요. 현재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0.3% 하락하지만 가격적인 부분들은 400만 원 선을 다시금 도달해 주려는 움직임들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플코인 같은 경우에도 24시간 기준으로는 2.5%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솔라나 코인도 오늘 0.25%의 상승을 나타내는데요. 리플과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ETF 승인 기대감들이 시장에 나와줬고요. 최근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스테이블 코인 쪽에 관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었고 파월 연준 의장이 스테이블 코인을 조금 더 육성하기 위한 시그널을 보냈기 때문에요. 테더 코인 쪽에 관한 시가총액의 증감 여부들도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른 코인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지코인도 보실 텐데요.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0.3% 그리고 24시간 기준으로는 3.9% 상승을 했고요. 도지코인 관련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엑스웨이 도지코인을 결제 시스템으로 도입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외신을 통해서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희망론들이 시장에 나와주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381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트론 코인도 보겠습니다. 트론 같은 경우에는 현재 1.3% 24시간 기준으로 상승을 나타내면서요. 전반적인 시장의 유동성은 풍부해졌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60% 이상을 나타내면서 아직까지 비트코인 쪽에 관한 다양한 수급들이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암호화폐 시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시장에서는 크고 작은 이슈들 있었는데요. 시장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가 또 새롭게 개정된 법안에 관해서 고심해 보시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요. 오후장 전략들 이어가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